자, 이렇게 해서 외상매출과 미수금, 받을 어음을 구분할 예제 설명을 했고요. 덕분에 쥐처럼 생긴 강아지도 구경 잘 하셨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습을 위한 개정 과목들은 거의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나머지 자질구레한 것들 마저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프린트물 보시면은 그걸 설명해야 되구나. 외상매출과 받을 어음, 미수금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는 항목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시험 문제에서 뭐 그다지 자주 나오진 않아요.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행인 건 이번에 시험에 이게 나왔어요. 현금성 자산에 속하지 않는 걸 골라라.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는데 문제는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회계책들이 이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는 항목에 대해서 잘못 설명하고 있는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림으로 그려서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현금성 자산. 자, 거기 보시면 일단 취득 시점 동그라미 쳐달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3개월 동그라미 쳐달라고 했는데 현금성 자산 1번 취득 시점 기준으로 해서요. and 3개월 이내가 되겠습니다. 3개월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경우가 되겠는데요. 예제 두 개를 그림 그려 설명을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예제. 자, 우리 회사가 거래처한테 물건을 팔고 약속 어음을 받았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12월 1일자에 상품을 판매하고요. 1000에 100만원에 이렇게 판매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외상 판매 형태로 하다가 보니까 약속어음을 받았어요. 약속어음을 1100만원짜리를 받았는데, 자, 만기가 2개월짜리예요. 만기가 2개월짜리예요. 그러면 이 약속어음은 현금성 자산에 속합니다. 이 약속어음은 현금성 자산인데요. 자, 분계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변, 대변. 대변에 상품을 팔았으니까 상품 매출 1000만원 이렇게 되겠고요. 대변에 부가가치세의 수금 100만원 이렇게 되겠고요. 대변에는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는 개정과목으로 회계책 분개해 놓은 책들이 많이 보이는데 아닙니다. 여전히 받을 어음이에요. 100만원짜리. 그리고 얘는 현금성 자산에 속합니다. 받을 어음이란 개정 과목을 여전히 그대로 사용하는데 현금성 자산에 속합니다. 됐죠? 그러고 나서 이게 다음 연도 1월 31일자가 어음 만기일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럼 이때 이제 오는 분계가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차변에 돈 들어왔을 거고 1100만원 대변에는 받을 어음이 빠져나가게 돼요. 어려운 얘기 아니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현금성 자산이니까 제가 까만색 동그라미 칠할게요. 까만색 동그라미로 칠한 부분은 현금성 자산인 부분들입니다. 한 번 더 물건을 파는 경우를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회사가 3월 1일자에 역시 상품을 판매를 했는데요. 원가 700만원짜리 물건을 2천만원에 외상 판매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원가 700만원짜리 물건을 2천만원에 외상 판매했어요. 자, 마찬가지로 약속 어음을 받았는데
2,200만 원짜리고 만기가 1년이에요. 만기가 1년이에요. 그러면 얘는 3개월이 넘어갔죠?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이 아닙니다. 현금성 자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차변에 받을 어음 2,200만 원이지만 얘는 현금성 자산이 아니고요. 대변에는 상품을 판매했으니까 상품 매출 2천만 원. 대변에 부가가치세 예수금 20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현금성 자산이 아니니까 흰색 동그라미 표시를 할게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가 이제 2월 28일자 어음 만기일이 될 거고요. 붕괴는 생략할게요. 똑같은 붕괴 형태의 붕괴가 올 거니까 아까 표시해 줄게요. 그러면 차변에 현금 2,200만 원, 대변에 받을 어음 2,200만 원 이런 식의 붕괴가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여기에요. 12월 31일자 이 말이 문제인데 어음이 2장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한 달 이내에 현금화가 될 거니까 당연히 현금성 자산이죠. 문제는 얘인데 현금성 자산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얘기예요.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왜 현금성 자산이 아니라고 하십니까? 무슨 기준? 그렇죠. 취득 시점 기준이라는 거예요. 결산 시점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음을 받은 시점에 현금성 자산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거지. 12월 31일자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전혀 써먹을 데 없는 개념이에요. 그럼 이거 어디다 써먹길래 자꾸 강조를 하십니까? 이제 어디다 써먹는지 표시를 해드릴게요. 오른쪽에다가 예제 2번이 되겠는데 설명 다 듣고 필기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재무상태표를 연말에 기말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하게 되는데 우리 회사에서 자산으로 이렇게 10가지 종류의 당좌 자산이 발견된 거예요. 이렇게 10가지 종류의 자산이 발견이 된 건데 첫 번째가 현금이 100만 원 발견됐어요. 두 번째가 당좌 예금이 200만 원 발견됐어요. 세 번째가 외상 매출금이 300만 원 나왔네요. 네 번째가 약속어음이 2개가 발견됐는데 400만 원짜리 하나 나오고 500만 원짜리 하나 나오고 그런데 이거 약속어음은 아까 보신 것처럼 만기가 2개월짜리고 얘는 만기가 1년짜리인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6번에 자, 우리 회사가 주식을 샀는데 단기 시세차익 목적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샀어요. 삼성전자 주식을 샀는데 단기 시세차익 목적이고요. 600만 원. 자, 그 다음에 LG전자 주식도 샀는데 700만 원치를 기타 사유 목적으로 LG전자 주식을 샀대요. 그 다음에 8번 양도성 예금 증서가 2개가 발견이 됐는데 약칭해서 양도성 예금 증서를 CD라고 표시합니다. 크레딧 디파짓의 약자예요. 콤팩트 디스크 아니에요. 많어 그런 거. 나중에 배울 텐데 이렇게 표시하는 거 있어요. LC라고. 토익의 병폐인데 회계 수업 시간에 왜 느닷없이 리스닝 컴프레hension이 나와요. 그들 하시는데 이거 레터 오브 크레딧이라고 해가지고 무역에서 사용하는 신용장을 약어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렇다 치고. 그래서 양도성 예금증서 800만 원짜리가 발견이 됐는데 만기가 2개월짜, 3개월짜리예요. 그 다음에 9번
양도성 예금 증서가 하나 더 나왔는데 만기가 1년짜리예요. 결정적으로 마지막 거래처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1000만 원을 1년간 빌려주기로 했대요. 딱 1년간. 자, 이렇게 10가지 항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기반으로 분계를 일단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분계장이나 원장에서는 이런 계정과목을 사용할 거예요. 현금 대신에 1번 현금이라고 계정과목으로 해서 100만 원 회계 처리할 거고요. 당좌 예금은 당연히 당좌 예금이라고 하는 계정과목을 사용할 거예요. 외상 매출금은 외상 매출금 300만 원. 자, 약소금은 받으러움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사용하면 됩니다. 만기 2개월짜리니까 현금성 자산에 들어가고요. 5번 약소금 500만 원짜리는 받을어음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하긴 합니다만은 현금성 자산이 아닙니다. 삼성전자 주식인데 단기 시세차익 목적으로 샀으니까 우리 배웠죠?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하는 당좌자산에 속하는 계정 과목을 잡으시면 되겠고요. LG전자 주식은 기타 사유 목적으로 샀으니까 투자자산에 속하는 매도 가능 증권 되겠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 700만 원짜리. 자, 양도성 예금 증서는 단기 투자자산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단기 금융 상품이죠. 단기 금융 상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는데 800만 원이고 만기가 3개월 이내니까 현금성 자산에 속합니다. 그리고 양도성 예금 증서 하나가 더 있는데 역시 1년 이내짜리니까 단기 금융 상품으로 단기 금융 상품으로 공개를 해주시되 얘는 현금성 자산은 아니에요. 현금성 자산은 아니고 마지막으로 10번 1년간 빌려주는 거니까 지금까지 배운 것처럼 단기 대여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돼요. 이 중에서 안 배운 계정 과목은 없죠? 다 배운 것들인데 자, 문제는 이걸 가지고 재무상태표를 만든다. 있는 그대로 재무상태표를 계정 과목 그대로 나열을 하면은 책 한 권이 나와도 모자라요. 그래서 그리고 하나 더 재무상태표는 회사가 마감 결산이 끝나고 나고 주주총회가 끝나고 나면 일간지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3월 31일자쯤 되면은 삼성전자 거, LG전자 거 뭐 이런 거 올라옵니다. 그래서 신문, 이 네이버 같은 데서 신문 검색해 보시면은 3월 30일자 하단에 주로 매일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 같은 데 가서 재무상태표 공고 그래가지고 광고가 올라와요. 그거 한 칸이 300만 원 돈 정도 가는데 있는 그대로 처리하려면 신문이 한 200~300페이지씩 나오는 사태가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회계에서는 뭐라고 해놨냐면 원래 원장 분계장은 이렇게 일일이 계정과목 형태로 해서 분계가 되어 있지만 재무상태표를 만들 때는 비슷한 것끼리 묶어라 라고 하면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한 항목을 만들어 주었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용어에 불과한 거예요. 용어에 불과한 거예요. 그 다음에가 이제 두 번째가 매출 채권이고 돈으로 바꾸기 쉬운 순서대로 세 번째가 단기 투자 자산이고 네 번째가 그냥 투자 자산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항목들이.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표시해 주면 되는 건데 현금은 당연히 현금이 현금성 자산으로 가는 거죠. 당좌 예금, 현금이 현금성 자산에 들어갑니다. 요구불 예금은 현금이 현금성 자산 종류니까 외상 매출금은 매출 채권으로 가게 돼요. 자, 문제는 어음 두 장인데 얘는 받으러움 계정 과목을 사용하고 있고 받으러움은 매출 채권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3개월 이내에 현금화가 될 거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 칸으로 이사를 가게 돼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류한다지 현금성 자산이란 계정 과목을 만들어서 사용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얘는 여기 5번으로 가면 되고요. 단기 매매 증권은 단기 투자 자산에 가는 거니까 여기가 되겠고요. 매도 가는 증권은 투자 자산으로 가는 거고요. 7번 700만 원. 자, 단기 금융 상품이 두 개가 있는데 얘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니까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8번 800만 원 이렇게. 그리고 단기 금융 상품 현금성 자산에 속하지 않는 거는 단기 투자 자산으로 가는 거고요. 단기 대여금 역시 단기 투자 자산으로 가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은 아까 총 10줄이었던 게 여기 지금 얼마야? 1,500, 여기 800만 원, 여기 2,500만 원, 여기 700만 원 이런 식으로 4줄로 줄어들죠. 그죠? 그래서 현금이 현금성 자산에서 나타나는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이 존재하고 그걸로 회계 처리하라 라는 소리가 아니라 재무상태표 만들 때 비슷한 거기를 묶어서 표시하라 라는 의미예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면은 영어 원서책에 보면은 현금이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단어가 sort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썼는데 이걸 이제 번역하는 과정 중에서 분류한다라고 해놨는데 모 대학교 교수들이 원서 읽기는 귀찮고 책은 내야 되겠고 참고로 대학교 교수들이 책을 내면 논문 0.5편으로 쳐줘요. 그러니까 논문 쓰기는 귀찮고 교수직은 계속 유지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책을 쓰면 전부 다 거기다 숟가락 얹어. 그래서 대학교 교재들 보시면 몇몇 공저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책 쓴 사람 한 명이고 나머지 전부 다 숟가락만 얹은 거예요. 그래서 논문 점수 0.5점 얻으라고. 그래서 1년에 책을 4권 내면은 논문 안 써도 돼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사람 거 뺏기고 저 사람 거 뺏기고 귀찮으니까 대학원생한테 책 써오라고 시키고 원고 번역을 시키고 하다 보니까 대학원생도 원서 읽기는 귀찮거든요. 남이 번역해 놓은 거 보고서는 분류한다라고 되어 있는 걸 처리한다라고 잘못 번역해 버린 거예요. 분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처리한다라고 잘못 번역해 버린 바람에 처리니까 붕괴한다는 소린가 이렇게 또 잘못 처리가 된 거 버린 거예요. 그냥 아니거든요. 묶어서 표시한다는 의미지.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회계책들의 70%가 개판인 상태예요, 지금. 다시 한번 얘기지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서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는 항목은 계정 과목이 아닙니다. 분류한다예요. 보시는 것처럼 묶어서 표시하라 이런 소리예요. 자, 필요한 거 필기하시고 사진 찍어 놓으시고요. 어려운 거 다 끝났어요, 이제. 계정 과목 파트에서는 어려운 거 다 끝났어요.
자, 됐죠? 자, 그러면 나머지 개정 과목들 간단하게 몇 개 살펴보고 오늘 공부 끝낼게요. 자, 그렇게 해서 미수금까지 설명했고, 현금성 자산까지 설명했고, 이번에 설명할 거는 미수수익 되겠습니다. 옆에다가 12월 31일이라고 써져 있죠? 미수수익 앞에다 별표시. 자, 12월 31일자에 마감 결산을 들어가는데, 그때 숨어있는 자산과 부채 5개를 찾아달라라고 제가 부탁을 했었죠? 그때 나타나는 숨어있는 자산 개정 과목 이름 첫 번째가 이 미수수익이에요. 미수수익은 유통업체와 제조업체에서는 절대 발생할 수가 없고요. 서비스 업종이나 세법에서 이제 무채물이라고 부르는데 전기나 도시가스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업종들에게서만 나타납니다. 12월 31일자에 보니까 우리 회사가 분명히 물건을 팔고 내지는 돈 받을 게 생겼는데 본업을 부업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요. 분명히 돈 받을 게 있긴 한데 차마 돈 달라고 말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자산이 증가하는 자산이 미수수익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간단하게 일단 그림 그려 설명하고 마감 결산할 때 풀 버전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할 텐데 이런 거예요. 우리 회사가 거래처에다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월 초부터 월 말까지 빌려주고 한 달 단위로 이렇게 이자를 받으면 연말에 기말에 숨어있는 상태라고 하는 미수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독특하게도 월 중순부터 다음 달 중순까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이렇게 청구한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자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평달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연말이 되면 이렇게 중간에 걸치는 사태가 벌어져요. 그러면 기말에 연말에 나 혼자서 마음고생하는 거죠. 분명히 내가 거래처한테 돈을 빌려주고 한 달 단위로 이렇게 이자를 받고 있는데 12월 30일 날 보니까 자, 빨갛게 빗금친 부분이요. 분명히 내가 이자 돈 받을 게 있는데 차마 달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려요. 쫓아가서는 미안한데 내가 굉장히 깔끔한 성격이라 마무리 연말에 기말에 돈 주고받을 거 깔끔하게 마무리 짓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빗금친 부분만큼 이자를 달라. 이번 달만큼은 2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달라라고 했었을 때 돈을 빌려간 사람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세요 그러면서 준다. 장난하세요. 아직 이자 지급할 때가 안 됐는데 이런 식으로 버틴다. 버티죠. 그래서 빨갛게 빗금친 부분을 연말에 기말에 미수수익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잡아 놓았다가 다음 연도 첫 번째 이자 청구하는 시점에 까맣게 빗금친 부분을 돈 달라고 얘기를 하고 빨갛게 빗금친 부분, 즉 미수수익에 대해서 돈 달라고 이때 가서 청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미수수익에 대해서는 개념만 잡아두세요.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할 테니까. 다시 한번 얘기지만 본업부업을 가리지 아니하고 유통업체, 제조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에서 즉 이자, 금융업종이나 부동산 임대업, 전기, 가스, 수돗물 이렇게 해서 총 5가지 업종에서만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면 미수수익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은 1번 본업 또는 부업에서 발생하고요. 두 번째로는 5가지 업종에서만 발생하는데요. 전기 판매에서 발생을 합니다. 매일마다 찔끔씩 전기 끌어다 쓰는 거.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전기를 누가 공급해요? 정부가 독점적으로 공급하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도시가스 마찬가지로 정부가 독점적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없어요. 수돗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 거 시험 문제 나온 거는 금융 이자 소득 케이스나 부동산 임대 소득 이 2개 중에 하나가 나와요. 이 2개 중에 하나로 아울러서 나는 아는데 채권자는 자산을 인식하는데 채무자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부채 인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돈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차마 달라고 말은 못하고 저쪽에서는 줄 생각도 아예 안 하고 있고 이러한 희한한 경우를 처리하는 개념 과목 이름이 뭐예요? 미수 수익이에요. 근데 문제는 시험에서는 출제 가능성 80%짜리입니다. 출제 가능성 80%. 그래서 이번에 나와요. 원래 1년에 2번 정도는 꼭 나와주는데 올해 지금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출제 가능성 80%짜리예요. 그래서 미수 수익. 자, 개념만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계정 과목들. 자, 선급금. 계약금을 땡겨서 우리가 지급한 거를 선급금이라고 합니다. 이거에 반대되는 말은 선수금이라고 하는 부채인데요. 우리가 계약금을 땡겨서 지급하면 그쪽에서 반드시 계약을 이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이 부동산, 아파트를 사려고 한다. 공인중개사한테 밑도 끝도 없이 이 집 내가 사겠습니다 라고 그냥 말만 하면 안 되고요. 거래 가격의 몇 퍼센트? 관습적으로 10% 돈을 계약금으로 걸게 되는데 만약 예정대로 그 집을 못 사면 그 돈 날라가는 거고 건물주가 가져가는 거죠. 그 다음에 예정대로 계약이 진행됐다. 그러면 나머지 잔금만 치르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아파트 중도금 같은 거 낼 때 그때 사용하는 계좌과 이름이 선급금이고요. 선급비용, 시간이 지나면 녹아나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자산인데요. 비용을 미리 땡겨서 내는 경우가 있어요. 총 몇 가지 업종에 한해서 발생한다? 5가지 업종에 한해서 발생을 해요. 시험 문제로는 보험료가 제일 흔하게 나오는데,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미장원에 가서 파마하려고 합니다. 돈 내고 파마해요? 파마하고 돈 내요? 파마하고 돈 내죠?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업종은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다음에 사후에 대가를 지불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극장, 돈 내고 영화 봐요? 영화 보고 돈 내요? 돈 내고 영화 보죠? 만약 영화 본 다음에 돈 내세요. 그러면 처음에 들어갈 때는 부담이 없으니까 아무나 다 들어갔다가 영화 보면 줄거리 스토리 다 알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영화 재밌게 보셨죠? 극장 관람료 내세요. 그러면은 가진 핑계를 대서 영화 관람비를 안 내는 사태가 벌어질 거예요. 뭐 의자가 좁았네, 뭐 화장실이 불편했네, 뭐 내가 안 좋아하는 배우가 나왔네, 뭐 배우 연기가 왜 이 모양이니, 뭐 이래가면서 안 내는 사태가 벌어질 거기 때문에 극장에서는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영화 예고편을 보여주죠. 제일 재밌는 데만 모아서 잘라서 보여주고 네가 이러고도 안 봐 그러면서 감질만 나게. 예. 그리고 돈 내고 들어가서 영화 보면 그게 다야. 아무튼 그 다음에 갑자기 영화 하니까 생각난다. 굉장히 잘 만든 영화인데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영화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그 브루스 윌리스가 나왔던 식스센스라고 하는 영화인데 한국어로 번역하면 육감이 되겠는데 오감이 이제 사람이 촉각, 시각, 뭐 미각 뭐 이런 걸 합쳐서 이제 그 오감이라고 하고 육감이 이제 한국말로 하면 이제 촉에 해당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면 금방 알게 돼요. 미묘한 여자의 촉감으로, 남자친구 말이 빨라지거나 갑자기 없이 잘해준다 뭐 이러면 일단 의심하고 봐야 돼. 그렇다 치고. 그런데 개인적인 얘기인데 이거 서울극장에서 봤었거든요. 가지고 그때 사귀던 대학교 때 CC였는데 여자친구하고 같이 보러 갔는데 갑자기 문이 딱 열리더니 서울극장에서 이제 표 끊고서 이제 영화 재밌다고 하더라. 반전이 있다더라. 그러면서 막 구경하고 있는데 반대편 쪽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시내버스가 딱 오고 영화를 이미 봤던 사람들이 전부 다 버스 타고 막 출발한 차례 버스 창문이 이제 딱 열리더니 브루스 윌리스가 귀신이다 이러고서 문이 딱 닫히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 저거 했는데 그게 이제 스포일러의 시초인 거지. 영화 시작하자마자 10분 만에 줄거리 다 알아버렸네. 굉장히 잘 만든 영화인데. 그 반전 있는 영화들 몇 개 있어요. 그거 말고 저기 또 좀 이렇게 앉혀놓고서는 뭐 자기가 겪었던 일을 막 하고 나는 범인이 아니다고 했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서는 구부정했다고 팔 펴지고 뭐 똑바로 걸어가고 뭐 해서 형사가 정신 차려보니까 컵에 있던 상표만 가지고 막 얘기를 만드는 거 있었잖아요. 유저 서스펙트. 그거 진짜 뒤통수 때리는 영화였고 또 하나는 까먹었다. 한 5분만 지나면 기억 잃어버려가지고서는 메멘토. 자기 와이프 죽인 애를 잡겠다고서는 팔뚝에다 막 기록 남기고 폴라로이드 사진 기록 기억 남기고 막 했었는데 이미 다 지난 영화니까 줄거리 얘기 되겠지만 진짜 범인은 자기였어. 그러고서 이제 또 사람 죽이러 또 떠나고 맨 마지막에 결론 알고 나서 또 기억 잊어먹고 또 사람 죽이러 떠나고 와이프 죽인 범인을 잡겠다고 또 떠나고 막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요즘은 그런 영화가 없어. 다 그냥 팔다리 잘리고 피 튀기고 아니면 만화 영화 아이언맨 나오고 슈퍼맨 나오고 맨날 바지 바깥에다 빤스만 입고 돌아다녀. 빤스는 안에 입는 건데. 그렇다 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가를 미리 선 지급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녹아나가는 종류들을 선급 비용이라고 해요. 목욕탕도 마찬가지죠. 대가를 미리 선 지급을 하고 목욕탕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신문 구독료라든지 그 다음에 책 정기 구독한 거 신문은 나중에 내는구나. 신문은 나중에 내는데 책을 정기 구독하게 되면 1년치 6개월치를 미리 선불로 내죠. 그러면 매달마다 책이 날라오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녹아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 그게 선급비용이에요. 여러분들도 선급비용 저질렀다. 이거 수업을 듣느라고 여러분들은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으니까 해당 사항이 없는데 저녁에 재직자들 수업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수업료가 여러분들보다 훨씬 짧고 비용도 더 비싸요.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내용을 40시간 만에 배우는데 기본적인 내용들 다 빼고 이제 완전히 시험 대비용으로만 그러니까 이거 시험에 나와요, 이거 시험에 안 나와요만 추려서 가르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그게 40만 원이에요. 그러면 40시간 배우는데 수업료가 40만 원이면 1시간당 10,000원짜리 굉장히 비싼 수업료거든요. 참고로 여러분들은 총 200시간에 걸쳐서 저한테 회계세법을 배우는데 국고 보조금 나오는 게 120만 원인가 막 그렇게 나올 거예요. 학원 쪽으로. 나도 지워보지 못했어요. 숫자상으로 보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간당 지금 수업료가 아마 4,500원인가 5,000원 꼴 정도 책정돼서 나와 있는데 그렇다 치고 그러면 재직자 과정 사람들은 수업을 듣기 위해서 수업료를 미리 땡겨냅니다. 40만 원을. 그리고 나서 수업을 정상적으로 80% 이상을 들으면 국가에서 나머지 환불 조치해주는 그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기를 쓰고 악착같이 수업에 나오는데 이유가 수업에서 빠지면 그 수업료를 못 되돌려받아요. 그럼 만약 수업에 빠졌다고 해서 원장님이 어쩌다가 수업을 빠지셨어요. 저희 수업을 안 들으셨으니까 일부분 되돌려드릴게요.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런 게 선급 비용이에요. 그래서 대가를 미리 선 지급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녹아나가는 형태로 회계 처리해줘야 되는 거. 이게 선급 비용 되겠습니다. 보험료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와요. 얘도. 그래서 앞에다 별 표시 하나 선급 비용. 나중에 분계 예제 문제 가지고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할 거예요. 자, 선급 금이 아니라 선급 비용이 중요한 거예요. 정신줄 놓으면 안 돼요. 자, 부가가세 대급금. 앞전에 배웠죠? 정수기를 사오고 노트북을 사오면서 물건값 이외에 부가가세 10%를 판매자한테 맡기고 사와야 된다고 했었죠? 나중에 다 되돌려 받을 거기 때문에 부가가세 대급금은 당좌 자산에 속하는 개정 과목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납세금, 법인세나 사업소득세 두 가지하고만 해당되는 개정 과목인데요. 법인세, 사업소득세 원칙적으로 1년에 한 번만 내면 되지만 세금을 미리 땡겨받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두 번을 내야 되는데 그렇게 법인세, 사업소득세를 미리 땡겨내는 세금을 처리하는 개정 과목 이름이 선납세금이라고 하는 자산개정 과목이에요.
세금을 낸 건데 왜 자산이라고 하십니까? 상반기 때 세금을 미리 땡겨 냈다가 나중에 적자가 나거나 또는 하반기 때 세금 낼 때 전부 다 되돌려 받을 거예요. 그래서 자산 개정 과목입니다. 자, 그다음에 주임종 단기채권 실무에서만 사용하는 개정 과목인데요. 주주, 임직원, 종업원 등 회사 내부 특수관계자들에게 회사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 사용하는 개정 과목입니다. 그런데 일본식 개정 과목이고요. 지금은 미국식 개정 과목으로 해서 단기 대여금으로 잡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재고자산 이미 다 배웠는데 자 판매를 목적으로 사들인 물건들을 상품 이렇게 부른다고 했었죠. 그리고 제조업체는 뭘 사들여서 원재료를 사들여서 제공품 과정을 거쳐가지고 제품이 되면 판매한다고 했는데 반제품 회계 이론 문제로 가끔 나옵니다. 반제품이 뭐냐면 지금 당장 그대로 팔 수도 있고요. 또는 완성된 물건의 일부분 부속을 구성하면서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물건들을 반제품이라고 해요. 제일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쓰고 있는 볼펜 있죠. 볼펜 중에서 조금 럭셔리 버전들 볼펜이 있는데 이건 내가 모르는 볼펜이야. 제트스트림이라고 하는 볼펜이 있어요. 일본의 그 미쓰비시 볼펜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세계 최초로 저점도 볼펜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잉크가 원래 볼펜 잉크가 빡빡한 건데 아시잖아요. 모나미 1553 볼펜 똥 나오잖아. 근데 저점도 볼펜 그래가지고 마치 수성펜처럼 이거예요. 이거 슬슬슬 써지면서 볼펜 똥 잉크도 안 끼는 그런 볼펜이에요. 그런 볼펜 값이 그래서 좀 비싼데 이걸 이제 볼펜을 가지고 필기를 하다가 볼펜 잉크가 다 떨어졌네요. 다 썼네요. 그러면 버리고 볼펜을 새로 사요. 심지만 갈아 끼우면 돼요. 그렇죠. 심지만 갈아 끼우면 되죠. 그 볼펜 심지가 반제품이에요. 그러니까 볼펜 심지만 따로 구입할 수도 있고 볼펜 안에 볼펜을 구성하는 일부분 부속이 되어서 훨씬 더 높은 값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류들. 그러니까 샤프 펜슬이라고 하면 안 되고 원래 미카니컬 펜슬이어야 되는데 샤프 펜슬 안에 들어가는 연필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또 재미있는 물건인데 샤프를 맨 처음에 발명한 게 여러분들 혹시 알고 있는 일본 가전제품 회사 샤프사 아세요? 그 회사에서 진짜로 이 샤프를 발명을 했어요. 그래서 회사 이름이 샤프예요. 그래서 샤프 펜슬 팔아가지고 엄청나게 돈 버니까 가전제품 업종으로 바꾸면서 샤프 펜슬 제조를 포기를 했는데 그랬더니 다른 업체들이 이 샤프 펜슬을 베껴가지고 내놓은 거예요. 진짜로. 가지고 저 독일의 로트링이라는 회사도 샤프 펜슬로 굉장히 유명하고 설계제도 만드는 뭐 이러던데 일본의 펜탈이라는 회사도 있어요. 거기도 샤프 펜슬로도 유명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뭐 그런 종류들 그게 반제품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페이지 넘어갑니다. 아마 오늘 공부는 재고자산까지가 설명이 딱 맞을 것 같은데요. 유형 투자자산까지. 자, 장기 금융상품 예금 적금을 들었는데 1년 넘어가더래요. 장기 대여금 거래처한테 돈 빌려줬는데 1년 넘어가더래요. 투자 부동산 투기할 목적으로 사들인 토지나 건물들을 얘기합니다. 만기 보유증권 배웠죠? 이자 받을 목적으로 채권을 사들인 경우를 얘기하는데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만기까지 보유할 능력이 있는 경우에 만기 보유증권을 잡을 수 있어요. 매도가능증권 배웠죠? 자,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배웠죠? 기타의 투자자산 방금 전까지 얘기한 개적 과목 이외에 투기를 하려고 싸게 사들여서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사들인 종목들을 기타의 투자자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이제 유행하는 게 금펀드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대기업체에서 미술품 같은 거 사들인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세법상 미술품을 사들였다가 시세 차익 보고 팔았었을 때 세금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미술품 같은 거 사들인 경우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화가들 그림 중에서 제일 비싼 그림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천경자씨 그림 왜? 돌아가셔가지고 더 이상 그림이 안 나와. 그래서 비싸지고 있어요. 그림값이 점점 2배 가까이 올랐다고 그러는데 또 하나는 까먹었다. 남자 작가인데 무슨 선 그래가지고 볼펜으로 그냥 줄만 쭉쭉 그어놓은 거 있어요. 그게 홍콩 소더비 경매장에서 30억에 팔렸대. 볼펜으로 선만 그었는데 인터넷 쳐보시면 나와요. 아무튼 뭐 그런 종류들. 자, 그 다음에 유형자산 종류는 월요일날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이면 개정 과목 다 끝날 거고요. 화요일날 드디어
교과서 가지고 오세요. 교과서 가지고 이 마갈름의 회계 프로그램 어떻게 생겼는지 실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